아, 이제 그 6주차 그 다음 차시를 그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앉았습니다. 요 강의 중에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 정보화 사회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진전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앞으로는 그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그 하라리라는 교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 기술, 그러니까 정보 기술하고 생명 기술 이 두 가지가 가장 그와 같이 중심이 될 거다. 정보 기술은 데이터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AI랄지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건데 여기 중에 이제 하라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이제 위험한 건 이게 엘리트 수준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독재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중에 핵심이 되는 건 왜 그렇게 우려하느냐, 그러니까 왜 걱정하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이제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구글이랄지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 보면 걔네들이 그 공짜를 그렇게 제공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게 그냥 공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공짜로 우리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게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앞으로는 전체를 지배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향을 파악할 때, 그러니까 트렌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어떤 사람은 재산이 얼만큼 있는데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런 성향을 파악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석해내고 누가 그거를 갖다 선호하고 할 건지 그 사람들한테만 그와 같이 탁 다이렉트로 접근하게 만든다면 효율적인 판매 방식이 될 거고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이 정보의 핵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란 이 정보 이제 앞에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약간 빠뜨리고서 이제 설명해 내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 정보는 이게 고급 정보가 있고 이 정보에 따라서 권위랄지 그다음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모든 게 이제 전체 그 역사에서도 쭉 이어져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다. 그거 간단합니다. 박정희 때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정보 그냥 가령 예를 들면 잠실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거 미리 가가지고 그게 땅에 가령 예를 들면 평당 한 1,000원, 1,000원 정도 갈 때 그걸 다 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평당 1,000원에 사놨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거기에다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게 뛰어가지고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딱 팔아가지고 그 9,000원 차익 챙기고 1,000원에 그 빌린 돈을 갚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돈을 벌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정보 그것도 경찰이나 뭐 그다음에 사람을 통제할 때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 얘기할 때 당신 어제 뭐 어디 뭐 학회에 나가서 무슨 발언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경찰이 나중에 형사가 가면서 요즘에 그 발표자께서 뭐 그 어떤 호텔에 자주 드나드시던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살아가지고 그 여자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 터트려가지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가장 그 어떤 핵심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 들 수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그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정보가 쉽게 접근하는 용이성이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정보가 상당 부분 개방됐다, 오픈됐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랄지 이러는 것들이 옛날에는 몇 사람이 소유해가지고 그들만이 알아서 그런 권위와 그다음에 돈 버는데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정보를 독점한 다음에 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했다면 요즘은 상당히 정보가 확산되고 물론 고급 정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런 통제가 이루어져서 접근하기가 곤란하지만 적어도 정보가 개방성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가는 사회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개방되면서 정보가 공평해지고 형평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보가 개방돼 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모든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우리가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정보화 사회가 되면 상당 부분 개인들이 깨어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서 상당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술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제일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내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이것 때문에 못 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꼭 문제를 냈었는데 제가 가령 예를 들면 그 신문 종이 있죠. 신문지가 한 장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서가지고 서로 손이 닿거나 몸이 닿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많은 이게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같이 집단지성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거 실험 좀 하자고 그래 갖고 손과 발을 그렇게 이제 팔을 자른다 이러는데 그건 너무 잔혹한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물구나무로 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넘어지면 그 서로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도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무튼 가장 현명한 방식은 그 이제 이거 제가 답을 한 번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문제를 얘기하며 답을 얘기해 보면 그 신문지 중간에 어떤 장치를 해서 서로 이렇게 닿지 못하게 만들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장치를 하는데 벽돌을 쌓는다거나 뭔 그걸 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손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교실에서도 할 수 있고 모두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교실의 문을 연 다음에 거기다 신문지를 놓고 양쪽에 사람이 쓴 다음에 교실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내는 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고 흩어지면 그렇게 모르는 것일 수 있는데 다 같이 뭉쳐서 현명한 생각을 하면 그 집단지성이 뛰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집단지성이고 정보화가 사회가 되면서 이 집단지성의 힘이 상당히 파워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란 다양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과 다양한 아비투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능력을 갖다 집산시키면 개인이 판단하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 사례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백과사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사전을 개인이나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집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 의견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합리적으로 편집하면 상당 부분 백과사전이 더 놀라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단지성의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새로운 그와 같은 장과 새로운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 설명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 처리하는 그 기술에서도 집단지성을 갖다 이용하고 정보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이 대체된 그런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집단지성이 대체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요즘에는 상당 부분 여러 부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용되고 있고 집단지성이 혼자 개인보다 사고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을 지금도 많이 그같이 입증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집단지성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요즘에 뭐 사회나 모든 기업 그다음에 이런 정부 거기에서 팀을 이뤄 가지고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 그런 조직 그런 걸로 이동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집단지성의 힘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의 특징 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정말 접속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시대로 이제 접속의 시대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이해해 보면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도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소유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랄지 모든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그 소유의 시대였었는데 이 소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대로 이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그 소유, 그러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꼭 소유하는 방식보다는 공유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그 이제 중간자적인 그런 단계인데 그게 이제 렌탈,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 쓰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는 정말로 이게 다 소유해서는 페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들 다 사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 페이를 조금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페이 월급 받은 것 중에 3분의 1은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랄지 집이랄지 자동차 모든 것들을 빌려 쓰는 렌털, 그러니까 빌려 쓰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런 시대를 바로 공유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서 요즘에 이제 공유 시대 차랄지 그런 것들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자꾸 이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건 접속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속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연결해주는 이런 망들이 발달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이제 접속의 시대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특징을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과 공유 시대의 개념도 과학기술의 이 정보기술 이러는 것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것이 패러다임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지적해 보면 지금 사회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앞으로 사회를 갖다 전망할 때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렇게 봤던 학자들은 파놉티콘 사회로 이제 우리가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파놉티콘이란 이게 밴덤이 얘기한 그런 것들의 한 가지인데 그게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그 살펴보면 저런 그런 단면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 중앙에 저기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이 있고 이게 이제 감옥인데 저 감옥에 이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중앙에 감시자는 어둡게 해가지고 저 감옥에서 중앙에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두워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저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저 형태를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 이게 감시와 처벌 푸코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되는데 실제로 저게 밝은 데 있었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감시를 의식해가지고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규율을 한다. 그래서 저 감옥에 원형 감옥에 감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율해서 그걸 갖다 통제에 따르고 거기에 같이 굴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는 사회다. 이걸 갖다 이제 파놉티콘 사회라고 하고 정보화 사회는 다 저렇게 둘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중에 실제로 이제 일방향성 저게 이제 감시 구조라면 지금의 이제 핸드폰이랄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시놉티콘 사회로 이제 이행했다. 이 사회는 쌍방향으로 감시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한참 그 데모를 하고 이런 시대에 이제 전투 경찰들이 그게 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주동을 하고 어떻게 뭘 던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전투 경찰들이 심하게 이제 폭력을 구사하고 이렇게 됐어도 이제 증거가 없었는데 핸드폰이 이제 발달하면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지니까 이 데모자들도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폭력 행위를 다 촬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쌍방향 감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가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간다. 이게 이제 시놉티콘 사회입니다. 그냥 상당히 일방향성 사회에서 쌍방향성 사회로 이행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그런 것만 아니고 저런 방식으로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갖다가 완화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이제 시놉티콘 사회로 이행해서 쌍방향성 때문에 이제 그 요즘에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부분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뭐 예, 그전 이제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이제 카톡에 단톡방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쌍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해서 그걸 하는지 그다음에 수업을 듣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강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지 어떻는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쌍방향성과 같은 사회, 시놉티콘 사회의 전형적인 사례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모든 부분에 확산돼 가지고 점점 투명해진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그런 사례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이 부분은 이제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대개 이제 이 부분 중에 미디어 매체가 이제 발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가 이제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5G 시대로 가면서 이제 핸드폰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것과 이제 부정적인 것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기의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아비투스, 습관, 뭐 취미 이러는 것들을 갖다가 다 같이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은 회사에 나와서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 누구는 계속해서 백화점에 다니며 고급 명품 핸드폰을 들고서 핸드백을 들고서 그걸 갖다 자랑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인간관계는 넓게 사귀고 넓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건 좋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장점과 단점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결합되는데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넓어지고 쌍방향성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걸로 간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상당 부분 그것도 부정적인 면도 그렇게 같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추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알지 않아도 되는 일에 알 수밖에 없는 구조.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그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6시 땡 되면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부터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장에 그게 핸드폰으로 해서 호출이 떨어지고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스트레스를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학기술 정보 사회에서는 항상 어느 곳에 있던 추적이 가능하고 거기에 그와 같이 호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퇴근했다고 해도 퇴근한 과정에서 집에서 재택에서 다시 또 회사 일로 얽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제가 이제 그 언어와 이제 유머 쪽에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유머는 이제 그 다 죽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에 취업이 어렵고 정말로 그렇게 이제 그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 건지 해서 인간관계도 진짜 험악해지고 복잡해진 게 사실입니다. 왜 한동안은 대학생들이 아주 고차적이고 사회의 그와 같은 모순을 잘 지적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건전하고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에 대학생들은 모여가지고 뭐 다 진짜 자기 자신의 일, 뭐 개인적인 일, 이런 복잡성 이러는 것 때문에 그 유머 감각을 같이 실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가장 커다란 유머 감각이 우리 사회에 왜 떨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청년층들이 일자리랄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없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유머 감각과 이런 걸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말 초딩들이 그 유머를 개발해가지고 그 초딩 때문에 웃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아싸랄지 뭐 갑분싸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초딩들이 더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유머는 원래 이게 말로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영상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말로 하는 그 유머는 이미 이제 그 나댄 말이야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발달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초딩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어졌는데 이거 중에 제가 이제 그건 이렇게 하면 초딩들이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게 키위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키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 제일 놀랐던 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사이에 코가 있으니까 사이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것과 영상으로 가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유머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머도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이 발달할 때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 이게 정보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악 갖고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제일 먼저 미국의 그 방송 음악 방송을 봤을 때 제일 놀란 게 이제 BTS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하는 방송을 저는 우연스럽게 그렇게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BTS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 DNA였어요. DNA. 그 DNA를 부르는데 그 관중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길래 아 모든 한국의 교민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고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관중을 보여주는데 거긴 한인들은 별로 없고 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젊은 그 층들이 소리를 지르며 DNA를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BTS인데 BTS는 요즘에 YG나 SM보다 이제 더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이제 훨씬 더 앞서 있는 그 단계가 됐는데 제가 그 BTS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BTS는 SM이나 그러니까 SM은 정통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한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칼군무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한 다음에 아주 정형화된 노래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수만 사장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하고 뭐 매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어떻게 하고 노래는 어떤 유형으로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BTS의 방식은 우리가 그 정보화 사회 기술을 잘 융합시켜 가지고 자기들을 PR하는데 성공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힘이었는데 그게 바로 유튜버 힘이고 초창기에는 뭐 이런 걸 몰랐는데 뭐 쪼로 이런 거 불렀는데 거기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미들이 형성되고 그 아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BTS가 전 세계적인 비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음악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이거 그 BTS 그 사진 중에 일부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도 좀 이따 얘기를 할 생각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BTS 이렇게 꼭 얘기하는데 제일 가운데 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민도 있고 그 뭐 이렇게 이제 쭉 있네. 슈가가 쟤는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제일 왼쪽 끝에 있군요. 그 슈가가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에 앉은 게 석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제가 BTS 노래 그 처음 들은 다음에 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했더니 그 노래 작사 작곡하는데 모든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악 그렇게 하는 사람과 협업을 이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아미를 같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 능력과 춤 이런 것도 실력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칼군무 이러는 건 우리 전통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렇게 칼군무가 이미 그 벽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DNA들이 쭉 그와 같이 내재돼 가지고 지금의 한국의 이런 K-팝 이런 것들을 형성해냈는데 진짜 이 BTS 노래들 잘 부르고
새로운 노래를 잘 해석해서 불러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돌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마이크 드롭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나온 오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제 그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잘 그와 같이 이제 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러는 부분들이 정보화 사회에 달라진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 중에 문제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 강의를 그와 같이 마칠 생각입니다. 이 정보화사의 문제점은 불완전한 정보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있고 사이버 폭력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그 다음에 저작권 그 침해가 아니고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장 커다란 정보화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 될 수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이 얘기만 잠깐 해보면 정보 왜곡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개별성적으로 정보를 파악했는데 그게 정보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코끼리 부분을 이해한 사람들이 저게 전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양산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하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과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휴대폰에 중독돼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는 부분도 심각합니다. 그 강의 중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그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수업 듣지 않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사이버 중독의 이 문제도 심각하고 이 범죄에서 사람을 갖다 연예인들 일부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한 정보사회 문제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6주차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 새로운 걸 들고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과 만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